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산속에서 겪은 믿기 힘든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산길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존재를 따라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끝에서 어머니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원도 공기는 서울과 달랐어요. 아들 민수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 벌써 3년째였죠.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도시를 떠나 이렇게 깊은 산골로 들어가겠다는 아들의 결정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해서 너무 좋아요. 엄마도 자주 오세요. 그 말처럼 정문도 틈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며느리 서연이 문 앞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고 민수는 얼른 달려와 어머니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부는 며느리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쁘고 다정한 며느리였죠. 민수가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바람 좀 쐬러 가실래요? 우리 산에요. 산에? 아버지가 남기신 산 말이에요. 거기 한번 가보시죠. 정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이라고 하니 왠지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릴 적 소풍 가자고 조를 때처럼요. 정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 아직 팔팔해.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이끌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가니 좁은 산길이 나타났어요. 민수는 차를 세우고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완만했어요. 민수가 정기적으로 정리하는지 풀도 적당히 베어져 있었죠. 흙길 양옆으로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솔잎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이었죠. 여기 사람 안 다녀? 정분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고요한 길이었거든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안 와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올라와서 정리만 하고 가죠. 그래서 더 좋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래, 정말 조용하네. 새소리밖에 안 들려. 정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귀가 이 고요함에 서서히 적응해갔죠. 걷다 보니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발걸음을 늦췄고 민수는 어머니 옆에서 천천히 보폭을 맞췄어요.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를 때마다 민수는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정부는 민수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한참을 걷자 넓은 바위가 나타났어요. 그 위에 펼쳐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산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어요. 앉으세요, 엄마. 정부는 천천히 앉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땅콩 몇 알이었어요. 뭐 하려고? 잠깐만요. 민수는 바위 위 평평한 곳에 땅콩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 앉았어요. 정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민수야, 그게 뭐야? 기다려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묻어났습니다. 정부는 어리둥절했지만 가만히 기다렸어요.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정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깍깍 까마귀였습니다. 정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접으며 바위 위에 내려앉더니 땅콩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부리로 땅콩을 쿡쿡 누르며 껍질을 벗기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섬뜩했어요.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저게 뭐야? 까마귀잖아.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흉조라고 들었거든요. 불길한 일이 생길 징조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까마귀 되게 똑똑한 새예요. 그래도 정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까마귀가 울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말, 까마귀를 보면 재수가 없다는 말, 그런 것들이요.
까마귀는 땅콩을 다 먹고 나서도 바위 위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정분과 민수를 번갈아 쳐다봤죠. 눈동자가 또렷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요. 저 녀석 여기 자주 와요. 제가 먹이 줄 때마다 나타나거든요. 신기한 게 제가 여기 오는 날을 아는 것 같아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까마귀를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깃털이 윤기 있게 빛났고 눈동자는 생각보다 크고 선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영리해 보였죠. 민수가 주머니에서 땅콩을 하나 더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뻗었어요. 까마귀는 잠시 망설이더니 민수의 손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리로 땅콩을 집어들고 다시 바위 위로 날아갔죠. 엄마, 신기하죠? 까마귀 지능이 3살에서 5살 어린아이 수준이래요. 사람 얼굴도 기억한대요. 정말?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신기해서 계속 먹이를 줬어요. 이제는 제 얼굴 보면 알아요. 정부는 놀라운 표정으로 까마귀를 다시 봤습니다. 까마귀는 여전히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분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녀석이 엄마도 기억할까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부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어요. 까마귀는 정분 쪽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날개를 접은 채 조심스럽게요. 정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까마귀가 코앞까지 다가왔거든요. 깍! 작게 울고는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묘한 친근감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존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까마귀의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 나를 알아보는 걸까? 정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조금 내밀었어요. 까마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죠. 그저 가만히 서서 정분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상하게 안 무서워. 정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녀석한테 이름 지어줄까요? 검둥이 어때요? 검둥이라? 정부는 까마귀를 다시 봤습니다. 까마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정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검둥이 좋은 이름이네. 정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 까마귀를 봤을 때의 두려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죠. 민수는 기쁜 듯 웃었습니다. 까마귀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공중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원을 그리더니 다시 바위 위로 내려앉았죠.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보세요. 저 녀석 좋아하는 것 같죠? 그러게 신기하다 정말. 정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 봤을 땐 흉졸하며 겁을 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까마귀에게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엄마, 여기 자주 오세요. 검둥이도 엄마 기억할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정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그 소리가 불길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계속 바위 위에 머물렀어요. 가끔 날개를 펴거나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폈지만 멀리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햇살이 까마귀의 검은 깃털을 비추자 보랏빛 광택이 났어요. 정부는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녀석 정말 똑똑하구나. 민수 말이 맞았어.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정분의 머리카락이 날렸고 까마귀의 깃털도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 참 평화로웠습니다. 정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민수는 일어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엄마, 슬슬 내려갈까요? 해 떨어지기 전에 가야 해요. 정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까마귀는 여전히 바위 위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둥아, 우리 간다. 민수가 손을 흔들자 까마귀가 날개를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정부는 까마귀가 사라진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가요. 민수의 부름에 정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을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았거든요. 내려가는 길, 정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나무 위에 검은 점 하나가 보였어요. 검둥이였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부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한번 펴더니 다시 나뭇가지에 앉았어요. 정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녀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운전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으셨죠? 그래, 좋았어. 검둥이 덕분에. 정분의 대답에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곳에 자주 와야겠다고요. 그리고 검둥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까마귀가 나타났어요. 바위 위에 앉아 정분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이었죠. 정부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민수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일찍 나가서 자리에 없었어요. 민수가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산에 가요. 검둥이가 분명 기억할 거예요. 그래, 꼭 가자. 정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까마귀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날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정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거실 소파에서도 계속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됐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끊기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정부는 혼잣말을 했어요. 민수는 평소 꼼꼼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학교 준비물도 빠뜨리는 법이 없고 약속 시간도 절대 어기지 않았죠.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거든요. 간단하게라도 안부를 묻곤 했어요. 엄마, 밥 드셨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런 짧은 말들이요. 그게 정분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열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정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이내 끊겼어요.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정분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손에 든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죠. 카카오톡을 열어봤습니다. 민수와의 대화창에는 정분이 보낸 메시지만 줄줄이 쌓여 있었어요. 민수야, 잘 지내지? 전화 좀 받아라. 엄마 걱정된다. 민수야, 제발. 모두 읽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나같이 회색 숫자 1이 붙어 있었어요. 정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읽지 않았다는 건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정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평소 민수는 카톡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바쁠 때도 적어도 몇 시간 안에는 답장을 보냈어요. 늦어도 하루를 넘기는 법이 없었죠. 엄마 미안해요. 바빠서 못 봤어요. 라며 꼭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흘 동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정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서성였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정부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닐까? 갑자기 쓰러진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서연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정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6번, 7번 신호음이 울렸어요. 정부는 전화를 끊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통화 버튼이 눌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정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대해온 감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았고 말이 평소보다 빨랐죠. 정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수 괜찮은 거지? 연락이 안 돼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부는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이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출장 갔어요, 어머니. 출장? 민수가 무슨 출장을 가? 언제 간 건데? 정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일로 급하게 결정됐대요. 사흘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이 없었을까? 민수가 출장 가면 항상 나한테 먼저 말하는데. 정분의 말에 서연이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정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요. 짐 싸느라 정신 없었나 봐요. 서연의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느꼈어요. 뭔가 준비된 대답 같았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들렸죠. 어디로 간 건데? 언제 돌아와? 부산이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부산? 그런데 전화를 왜 안 받아? 정분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회의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저도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그럴 거예요. 민수가 그렇게 연락 안 하는 애가 아닌데. 어머니 출장 중에는 원래 바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연락 올 거예요. 서연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확신했어요.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서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 대답하기 전에 짧은 망설임,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듯한 설명들, 모든 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잠깐 서연아. 그럼 연락 오면 꼭 나한테도 알려줘. 네, 어머니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민수 씨 괜찮을 거예요. 서연의 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았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라고요. 그냥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그래 알았어. 꼭 연락 달라고 전해줘. 네, 어머니. 통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어요. 정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의 태도는 겉으로 보기엔 공손했지만 뭔가 꾸며낸 것 같았거든요. 정부는 평생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감이 생겼죠. 서연의 말은 분명 거짓이었습니다. 정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불안감이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출장이라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민수는 출장을 갈 때 항상 미리 얘기했어요. 엄마, 며칠 출장 가요. 걱정 마세요. 라고요. 그리고 출장지에서도 꼭 연락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문자라도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요. 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전 예고도 출장 중 연락도 전혀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정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뭔가 큰 잘못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어. 정부는 확신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정부는 다시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거실을 또다시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혹시 민수 회사에 전화해볼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민수야, 너 어디 있니? 정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게 한숨을 들이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정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민수는 사흘째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도 꺼져 있고 카톡도 읽지 않았어요. 서연은 출장 갔다고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태도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정부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생각에 잠겼죠. 강원도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멀쩡했습니다. 밝게 웃었고 검둥이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온 뒤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강원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민수와 산에 갔고 검둥이를 만났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어요. 그때 서연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정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릴 적 민수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가방을 메고 웃던 모습, 청년이 된 민수의 모습, 대학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안겨주던 모습, 그리고 며칠 전 산에서 환하게 웃던 민수의 모습이요. 검둥이 이야기를 하며 신나있던 그 얼굴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정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잠은 오지 않고 온갖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발 무사하길. 정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어요. 민수가 안전하기를, 아무 일 없기를, 그저 바쁜 것뿐이기를, 제발요, 제발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졌어요.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듯이요. 정부는 이불을 꽉 잡았습니다.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천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민수한테 연락해봐야겠다고요. 그래도 안 되면 직접 강원도로 가야겠다고요.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아들이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 연락 안 되면 당장 내려간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얕은 잠에 빠져들었죠. 꿈속에서도 민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두운 숲속을 걷고 또 걸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정부는 일찍 눈을 떴어요.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정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분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정부는 확신했습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가방을 꺼냈어요.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어요. 민수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죠. 정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손이 빨라졌어요. 정부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간다. 민수야, 엄마가 간다. 정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단호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비가 올 것만 같았죠. 정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든 정부는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를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버스에서 내린 정부는 민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골목길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요했어요. 사람도 보이지 않았죠. 정분의 발걸음 소리만 공기를 갈랐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가방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거였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소리가 집안으로 울려 퍼졌죠.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확인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놀람이 스쳤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수 보러 왔지, 걱정돼서. 정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출장 갔다고요. 알아. 그래도 집에 와봐야 마음이 놓이지. 정부는 현관에 들어서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한 것처럼요. 거실 바닥은 반짝였고 소파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어요. 공기 중에는 락스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에 청소를 했다는 증거였죠. 정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긴 했지만 이건 너무 지나쳤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고 한 것 같았거든요. 집이 참 깨끗하네. 정분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어제 청소했어요. 민수 방도 좀 봐야겠다. 정분이 안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차 좀 끓여드릴게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금방 가져올게요. 서연은 정분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정분은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분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컵 꺼내는 소리, 찻잎 넣는 소리. 정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실 곳곳을 눈으로 훑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엌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 네, 지금요? 알겠어요. 서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10분이면 돌아올 거예요. 그래, 다녀와라. 서연은 서둘러 현관을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정부는 일어섰습니다. 민수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지만 작았습니다. 정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정부는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방을 비췄습니다. 정부는 숨을 죽이고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서연이 금방 돌아올 거였죠. 서둘러야 했습니다. 처음 본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서랍 끝 마루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치우다가 놓친 것 같았어요. 정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방에 흙이 묻어 있을까요? 정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흙은 이미 말라 있었어요. 며칠은 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가루가 되어 떨어졌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몸이 굳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서연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부는 천천히 방 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봤어요. 흙 얼룩 옆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끌고 간 것 같은 자국이었어요. 정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뭔가 발에 밟혔어요. 정부는 몸을 숙여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옷장 아래 작은 금속 조각이 있었어요. 정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계줄이었어요. 민수가 차고 다니던 시계의 금속 줄 조각이었습니다. 정부는 손이 떨렸어요. 그 시계는 남편이 민수에게 준 유품이었거든요. 남편이 죽기 전 병원 침대에서 민수에게 주었던 그 시계요. 민수는 그걸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씻을 때도 잠잘 때도 항상 차고 있었어요. 정부는 그 금속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정부는 시계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방을 살폈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창틀 아래를 보니 이상한 얼룩이 있었어요. 정부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져봤습니다. 끈적했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솔냄새가 났죠. 소나무 수액이었습니다. 정부는 며칠 전 민수와 함께 갔던 산이 떠올랐어요. 그 산에는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책상 위를 봤습니다. 민수의 휴대폰 충전기가 놓여 있었어요. 출장을 간다면서 충전기를 두고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민수의 지갑이 있었어요. 신분증과 카드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정부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출장을 간 게 아니었어요. 이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흙과 긁힌 자국, 떨어진 시계줄, 모든 것이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다시 바닥에 긁힌 자국을 봤습니다. 그 자국은 문에서 시작해 창문 쪽으로 이어졌어요. 마치 누군가를 끌고 간 흔적 같았습니다. 민수가 저항했을 거예요.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러다 시계줄이 끊어진 거겠죠. 정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거였어요. 정부는 서둘러 불을 껐습니다. 방에서 나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거실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부는 숨을 가다듬으려 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정문을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대로 앉아 계셨네요? 차 다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직 있어. 괜찮아. 정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찻잔을 가져왔어요. 정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식었네요. 다시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정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이 눈치챌까봐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서연은 정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서연아, 민수 정말 출장 간 거 맞지?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부산이라고 했어요. 언제쯤 돌아와?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서연의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방에서 본 모든 증거가 그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갈게. 민수 돌아오면 꼭 연락해.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서연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정부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봤어요. 서연의 표정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산으로 가야 한다고요. 모든 증거가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정부는 주머니 속 시계줄을 만졌습니다. 민수를 꼭 찾아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어요. 저 산 어딘가에 민수가 있을 거였어요. 정부는 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민수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랐었죠. 아들과 함께라서 행복했었습니다. 민수가 앞서 걸으며 엄마 천천히 오세요 라고 말했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발걸음마다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혼자였고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60대 후반의 몸은 산을 오르기에 쉽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천천히 쉬어가며 올랐을 거예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며 경치를 바라봤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정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속 걸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솔잎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습니다. 정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민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새어들어왔습니다. 빗줄기가 땅을 비췄어요. 정부는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 밑에 있는 흙을 살펴봤어요.
발자국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은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정부는 멈춰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앞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바위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 민수와 함께 있었던 그 바위요. 검둥이를 만났던 곳이었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바위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한 걸음, 두 걸음, 정부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바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곳에 섰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옷이 땀으로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정부는 손으로 땀을 닦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어요. 까치가 우는 소리,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 소리도 들렸죠.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야! 정분이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정분의 목소리를 실어 날랐어요. 정분은 목소리를 높여 다시 불렀습니다. 민수야, 어딨니? 엄마야, 엄마가 왔어.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산이 정분의 목소리를 되돌려 보냈어요.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넓은 산 어디에 민수가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날개를 펴고 하늘을 가르며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까마귀였습니다. 검둥이였어요. 정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까마귀는 바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발톱으로 바위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정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요. 마치 정분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검둥아,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펴더니 다시 접었어요. 한번 크게 울었습니다. 깍!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계속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정부는 까마귀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까마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앉아서 정분을 기다렸습니다. 검둥아, 민수 봤니? 우리 민수 어디 있어? 정분이 물었습니다. 물론 까마귀가 대답할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간절했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깍, 깍.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날아올랐습니다. 정부는 깜짝 놀랐어요. 까마귀는 정분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숲을 향해 날아갔어요. 몇 미터 날아가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분 앞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울며 같은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까마귀가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저쪽으로 가라는 거니? 정분이 물었습니다. 까마귀는 다시 날아왔어요. 정분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정부는 까마귀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부는 까마귀가 날아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숲이 더 깊어졌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어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나뭇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까마귀는 계속 앞으로 날았습니다. 가끔 정분을 돌아보며 울었어요. 깍깍. 마치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와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저 까마귀만이 민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으니까요. 옷에 나뭇가지가 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굴에 솔잎이 스쳤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계속 걸었어요. 한참을 걷자 까마귀가 멈춰섰습니다. 나무 위에 앉더니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고개를 아래로 숙이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정분도 그곳에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숲이었어요. 정분은 까마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정분이 물었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펴더니 천천히 내려왔어요. 정분 앞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어요. 정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천 조각은 손가락 2개 정도 크기였습니다. 흰색 천이었어요. 하지만 한쪽 끝이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자세히 봤어요. 손을 떨며 천을 펼쳤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말라붙은 피였어요. 정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 천 조각,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주 입던 흰색 셔츠의 천이었거든요. 정분이 직접 사준 셔츠였어요. 작년 봄에 백화점에서 샀던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좋네요. 라며 민수가 좋아했던 그 셔츠요. 천의 질감, 색깔, 짜임새까지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앉았어요. 천 조각을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가 다쳤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옷이 찢어진 거였습니다. 얼마나 다쳤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부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수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분이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천 조각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핏자국이 젖은 눈물에 번졌어요. 까마귀가 정분 곁에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정분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요. 정분은 까마귀를 봤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까마귀의 눈동자가 보였어요. 까만 눈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담겨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검둥아.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한번 펴더니 다시 접었어요. 정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손으로 나무를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천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까마귀가 이곳으로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이 근처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민수와 관련된 뭔가가요.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걸으며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풀과 낙엽을 헤쳤어요. 손으로 흙을 긁어냈습니다. 나무 뒤도 확인했어요. 돌 틈새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나무 뒤편 땅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흙이 패인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끌고 간 것 같은 자국이요. 정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부는 그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확인했어요. 자국은 더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수가 이 길로 끌려간 걸까요? 까마귀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까마귀가 정분을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깍깍. 서두르라는 뜻이요. 정부는 알았습니다. 계속 따라가야만 한다는 걸요. 민수를 찾으려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말이에요. 간다, 민수야. 엄마가 간다. 꼭 찾을게. 정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를 뒤따라서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정부는 민수를 찾아낼 것입니다. 반드시요. 까마귀는 계속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정부는 그 뒤를 따랐어요. 숲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 천 조각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흔적이었어요. 민수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부는 그 생각에 힘을 얻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정부는 고개를 들어 까마귀를 봤습니다. 검둥이는 여전히 앞에서 날고 있었어요. 정부는 계속 걸었습니다. 민수를 향해서요. 정부는 까마귀를 따라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점점 지고 있었어요. 숲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정부는 발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발밑이 보이지 않아 위험했습니다. 까마귀도 멈춰섰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 정분을 내려다봤어요. 깍깍 울었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요. 내일 다시 오라는 듯이요. 검둥아, 고마워. 내일 다시 올게. 기다려줘.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한번 펴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정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무릎은 욱신거렸어요. 발목도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내려갔어요. 주머니 속 증거를 만지며 힘을 냈습니다. 시계줄과 핏자국 묻은 천조각, 이것들이 민수를 찾을 단서였어요. 산을 내려오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노란 불빛이 거리를 비쳤습니다. 정부는 나무 아래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정부는 112를 눌렀어요. 네, 112 경찰입니다. 저 실종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실종되셨나요? 제 아들이요. 사흘째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꺼져 있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성인 남성의 경우 실종 신고가 바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야 정식 실종으로 접수됩니다. 일주일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 보시고요. 휴대폰 위치 추적은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혹시 사건 사고에 정확한 징후가 있으신가요?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요. 정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정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허탈했어요. 결국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며느리 서연을 시험해봐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정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냉정하게, 침착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정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긴장을 풀려고 애썼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서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올라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그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그냥 민수 생각이 나서. 정분이 최대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오세요. 서연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서연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서연아, 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내가 오늘 산에 갔다 왔어. 정분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부는 그 모든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산이요? 무슨 산이요? 서연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며칠 전에 나랑 갔던 그 산 있잖니? 정분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계속 지켜봤어요. 아, 네. 그런데 왜요? 서연은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수가 그 산에 갔던 것 같더라? 정분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험이었어요. 덫이었어요. 서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거였죠. 정부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 사람 산에 안 가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너무 빠르게요. 너무 강하게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정부는 놀란 척하며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반응은 완전히 과했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 사람 출장 갔다고 했잖아요. 부산에 갔다고요. 산 같은데 안 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공격적이었어요. 손을 펴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컵이 덜컹거렸어요. 감추려는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서연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정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가빠하며 정분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는 출장 갔어요. 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부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산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하게 부정하는 거였죠. 그래 알았다. 내가 착각한 거겠지. 정분이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몰아붙이면 서연이 더 경계할 거였어요. 정부는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나 여기서 며칠 묵어도 되겠니? 정분의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서연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려고. 혼자 서울에 있으니까 자꾸 걱정돼서 아들 보고 싶기도 하고. 정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그건 민수 씨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이나 계실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여기 있으면 돌아오자마자 볼 수 있잖니. 안 되겠어? 정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계세요. 서연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낼 명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고맙구나. 그럼 내일 짐 가지고 올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정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서연을 돌아봤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의 반응으로 확신했어요. 민수는 분명 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정부는 주머니 속 증거들을 만졌습니다. 시계줄, 천조각,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집에 머물면서 서연을 지켜볼 거였어요. 며느리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모두 확인할 거였습니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 반드시.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숙소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필요한 건 몇 가지 사서 민수 집으로 갈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연은 지금쯤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머무른다는 게 부담일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민수를 찾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정부는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방을 잡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주머니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시계줄을 손에 쥐고 바라봤어요. 남편이 민수에게 준 시계였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민수 꼭 찾을게요. 당신도 도와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정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정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정부는 핏자국 묻은 천조각도 꺼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민수의 피였을 겁니다. 민수가 다쳤어요. 하지만 살아있을 거예요. 정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만이 정부를 지탱하게 했거든요. 정부는 두 증거를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방의 흙과 긁힌 자국, 시계줄 조각, 충전기와 지갑을 두고 간 것, 서연의 거짓말, 산에 대한 과한 반응. 정부는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어요.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정부는 서연을 감시할 거예요. 그리고 단서를 더 찾을 거였습니다. 민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요. 서연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지켜볼 거였어요. 정부는 내일 가져갈 짐을 생각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이 증거들. 정부는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됐습니다. 정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있을 민수요. 춥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정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부는 베개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힘이 빠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강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엄마가 간다. 꼭 찾을게.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했어요. 긴 싸움이 될 거였습니다. 서영과의 신경전, 산속수색,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수를 찾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뒤척이다가 눈을 뜨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5시였습니다. 정부는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어제 산을 오르내린 피로가 남아있었거든요. 정부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집에서 챙겨온 옷을 여러 겹 껴입었어요. 새벽산은 추울 테니까요. 서둘러 세수를 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 한 병과 간단한 간식을 넣었어요. 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가야 했거든요. 여관을 나선 정부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요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어요. 정부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산길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오후에 왔던 그 길이었어요. 하지만 새벽 공기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촉촉했어요.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바지 끝이 이슬에 젖었어요. 정부는 어제 까마귀와 헤어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익숙한 바위가 보였습니다. 정부는 그곳에 섰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까악 소리가 들렸어요. 정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둥이었어요. 까마귀가 날아와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검둥아, 기다렸구나. 정분이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펴더니 울었어요. 그리고 어제 날아갔던 그 방향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정분을 돌아보면서요. 정부는 까마귀를 따라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까마귀가 멈춰섰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정분도 그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어요. 흙바닥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폈어요.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발자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발자국이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한쪽 발자국은 선명했지만 다른 쪽은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사이사이에 길게 끌린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한쪽 다리를 끌며 걸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끌려간 것 같았어요. 정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다쳤나 봐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한 거였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간 걸까요? 정부는 손으로 그 자국을 따라가 봤어요. 자국의 깊이를 느껴봤습니다. 꽤 깊었어요. 무게가 실렸다는 뜻이었죠. 정부는 그 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확인했어요. 나무 뿌리를 넘고 수풀을 헤치고 자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깊은 숲속으로요.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천조각이었어요. 정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흰색 천이었어요. 어제 까마귀가 가져다 준 것과 같은 천이었습니다. 민수의 옷이 여기서도 찢어진 거였어요. 정부는 천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국을 따라갔어요. 조금 더 가자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흙 위에 검붉은 얼룩이었어요. 정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봤어요.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거친 느낌이 전해졌어요. 피었습니다. 분명히 피었어요.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가 피를 흘렸습니다. 여기서요. 얼마나 흘렸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부는 그 핏자국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수야. 정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수야, 여기까지 끌려온 거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정분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 민수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약해지면 안 됐습니다. 정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일어서서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가자 자국이 끊겼습니다. 바위가 나타났고 바위 위로는 자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부는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바위 뒤도 옆도 나무 뒤도 다 확인했어요. 풀숲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젖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까지 단서를 찾았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와 정분 곁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정분을 바라봤어요. 깍 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검둥아, 이 다음은 어디야? 민수가 어디 있어? 정분이 물었습니다. 까마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정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흔적이 끊겼으니까요. 정분은 그 주변을 계속 뒤졌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들춰보고 나무 뒤를 확인하고 풀숲을 헤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정부는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포기해야 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어요. 정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정오가 넘었어요. 서연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집에 머물기로 했으니까요. 그곳에서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산에 있었다는 걸 들키면 안 됐습니다. 서연이 의심할 테니까요. 정부는 까마귀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둥아, 고마워. 내일 또 올게. 까마귀는 날개를 한 편 펴더니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관으로 돌아온 정부는 서둘러 씻었습니다.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짐을 챙겼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싸넣었어요. 정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이제 서연 집으로 가도 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으로 적당했어요. 정부는 가방을 들고 여관을 나섰습니다. 민수 집으로 향했어요. 필요한 물건을 몇 가지 샀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정분을 보더니 잠시 굳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짐 가져왔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정분이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방 쓰면 될까? 작은 방 쓰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서연은 정분을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정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편히 쉬세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어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시계줄, 핏자국 묻은 천조각, 그리고 오늘 찾은 새 천조각. 정부는 그것들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됐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정부는 서연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서연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고 정분이 보면 화면을 감췄어요. 거실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을 자주 내다봤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서연은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다가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켰어요. 정분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정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며요. 불을 끄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쯤 됐을 거예요. 정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마당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이 급했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정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서연의 모습을 계속 찍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통화를 하더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하지만 서연의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정부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와 누웠어요. 복도에서 서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누구와 통화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민수와 관련된 걸까요? 정부는 내일 다시 산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흔적이 끊긴 그곳에서 다시 찾아봐야 했어요. 분명 무언가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기록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찍어서 조금 흐렸지만 서연의 모습은 분명했어요. 통화하는 모습, 손을 휘젓는 모습, 고개를 숙인 모습 모두 저장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일을 위해 잠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늘 본 핏자국, 끌린 자국, 찢어진 옷, 모든 게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찾을게. 포기하지 마. 엄마도 포기하지 않을게. 정부는 속으로 내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민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산속을 헤매고 흔적을 따라가고 민수를 부르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부는 일찍 일어났어요. 간밤에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꼭 민수를 찾아야 했어요. 거실로 나오니 서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밑이 더 검어졌습니다. 간밤에 제대로 못 잤나 봐요. 정부는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잘 잤어. 고마워.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은 계속 휴대폰을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확인했어요. 아침을 마친 정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잠깐 동네 구경 좀 하고 올게. 여기 처음 와봐서 공기도 좀 쐬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길 잃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멀리 안 갈게. 근처만 좀 돌아볼게. 정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창문으로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정부는 동네를 걷는 척하다가 골목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산으로 향했어요. 산길에 들어서자 정분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어제 흔적이 끊긴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였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익숙한 바위가 보였습니다. 어제 그곳이었어요. 정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까! 까마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었어요. 검둥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나무 위에 앉아 정분을 바라봤어요.
검둥아, 나 기다렸구나. 정분이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펴더니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정분을 돌아보며 울었어요. 정분은 까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같았어요. 풀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분은 풀을 헤치며 걸었어요. 까마귀는 계속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가끔 나뭇가지에 앉아 정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날아갔어요. 정분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풀숲을 밟으며 계속 따라갔어요. 옷에 가시가 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한참을 가자 숲이 조금 열렸습니다. 작은 공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오두막이었습니다. 정부는 발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 오두막을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은 오두막이었거든요. 민수가 어렸을 때 남편이 주말마다 이 산에 와서 지었던 작은 오두막이요. 우리 가족만의 비밀기지라고 남편이 말했었죠. 민수가 좋아했었어요. 주말마다 아빠 오두막 가요 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정부는 몇 번 왔었어요. 남편과 민수가 오두막에서 놀 때 정부는 도시락을 싸서 왔었죠. 세 식구가 오두막 앞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년도 넘었어요. 정분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잊었겠죠? 아니 일부러 잊으려 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팠을 테니까요. 오두막은 낡아 있었습니다. 나무벽은 이끼가 끼어 있었고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어요.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게 느껴졌어요. 정부는 천천히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을 뻗어 벽을 만졌습니다. 거칠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까마귀가 오두막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분을 내려다봤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분은 오두막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너무 더러워서 보이지 않았어요. 정부는 문으로 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이 슬어 약해 보였어요. 정부는 주변에서 돌을 주워 들었습니다. 무거운 돌이었어요.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내리쳤어요. 자물쇠가 깨지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돌을 내려놓았어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두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수가 안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정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돌렸어요.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정부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살폈습니다.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어요. 구석에 낡은 의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정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민수가 여기 있을까요? 정부는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몸이 굳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쿵! 쿵! 또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오두막 안 어딘가에서요. 정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었어요. 구석에 낡은 판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을 덮고 있었어요. 정부는 그 판자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판자를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지만 힘을 주어 밀었습니다. 판자 아래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이 보였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졌어요.
정부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래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지하 창고였어요. 정부는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비상용품을 보관할 곳이라고 했었죠. 빛이 공간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봤습니다.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계단을 다 내려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어요. 민수야! 정분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섞였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요.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빛을 피하듯이요. 얼굴이 빛에 드러났습니다. 민수였어요. 얼굴은 상처 투성이었고 입은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 민수였습니다. 정분의 아들이었어요. 정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민수야,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정분이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엉겨 있었어요. 민수는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입에 붙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꿈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정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있었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래, 엄마야. 진짜 엄마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구해줄게. 정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민수가 살아있었습니다. 정부는 하늘에 감사했어요. 민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지금 구조대를 부를게. 조금만 참아. 정분이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는 119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감금돼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정분이 외쳤습니다. 위치를 설명했어요. 오두막의 위치, 산의 이름,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부는 다시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정분의 품에서 작게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정말. 알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정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두려움, 안도, 분노, 사랑,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어 계단 위를 봤어요. 검둥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정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둥아, 고마워. 정분이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한번 펴더니 사라졌어요. 정부는 다시 민수를 안았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놓지 않을 거였어요. 절대로요. 정부는 민수를 안은 채 기다렸습니다. 지하 창고는 춥고 어두웠어요. 민수는 정분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외투를 벗어 민수에게 덮어줬어요. 조금만 참아. 곧 와. 곧 구조대가 와. 정분이 계속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눈 떠. 자면 안 돼. 정분이 민수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수가 눈을 떴어요. 엄마, 졸려요. 알아. 그래도 조금만 깨어있어. 응? 조금만. 정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너무 약해 보였어요. 며칠을 굶었을까요? 물은 마셨을까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귀를 기울였어요. 민수야, 들려? 구조대가 오고 있어. 정분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여러 명이 산을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어 계단 위를 봤어요. 여기요, 여기에요. 정분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두막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세요? 지하예요. 지하 창고에 있어요. 정분이 다시 외쳤습니다. 발소리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정부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구급대원이었어요. 여러 명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경찰도 함께였어요. 피해자 발견했습니다. 남성 30대로 추정. 의식은 있으나 매우 쇠약한 상태입니다. 구급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원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있으세요? 대원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이랑 발목 보세요. 밧줄 자국 있습니다.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민수의 손목을 비췄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입에도 테이프 자국 있네요. 감금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원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메모했어요. 들것 가져오세요. 빨리요. 대원이 외쳤습니다. 곧 들것이 내려왔어요. 좁은 계단이라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비켜주시겠어요? 대원이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정분은 민수의 손을 놓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민수는 신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병원 갈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대원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정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가 약하게 불렀습니다. 정분이 다가갔어요.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정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원들이 들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같이 가실 거죠? 한 대원이 정분에게 물었습니다. 네, 절대 안 떠나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것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아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대원들은 능숙하게 옮겼습니다. 정부는 뒤따라 올라갔어요. 오두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한참을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분도 사력을 다했어요. 구급차가 숲 입구에 서 있었어요. 경찰차도 여러 대 있었습니다. 민수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정분도 함께 탔어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출발합니다. 대원이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 안에서 대원이 민수를 검사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링거를 꽂았어요.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며칠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마신 것 같네요. 대원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산 어딘가에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갇혀 있던 곳이죠. 병원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응급실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옮깁니다. 대원이 외쳤습니다. 들것이 내려졌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정부는 민수와 함께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였습니다. 정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얀 복도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의료진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어요. 정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민수를 놓은 손이요. 아직도 민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 복도 끝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분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다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연락이 끊긴 것, 며느리 서연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 방에서 발견된 증거들, 모든 걸 말했어요. 산에서 찾은 핏자국, 끌린 자국, 찢어진 옷까지, 까마귀가 오두막으로 안내한 것까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가끔 질문했어요. 정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증거물들은 모두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 있어요. 정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옷까지 찍어둔 사진들을 꺼냈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셨다니.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을 찾는 게 당연한 거죠, 엄마니까. 며느리분도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더 오래 느껴졌어요. 정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응급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정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형사가 부축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안정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체중이 많이 빠졌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손목과 발목에 깊은 밧줄 자국이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서 소독하고 약을 발랐어요. 입 주변도 테이프로 인한 찰과상이 있고요. 정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다행히 내부 장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링거를 맞고 있어요. 며칠 입원하면서 영양을 보충하면 회복할 겁니다. 언제 볼 수 있나요? 정분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금 병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면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민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민수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창백했던 입술이 색이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정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응, 이제 괜찮아. 이제 말할 수 있겠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도 돼. 엄마가 여기 있을 거야. 정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천정을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정분을 봤어요. 말할게요. 엄마가 알아야 해요. 모든 걸요. 민수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요. 결혼하기 전부터 빚이 있었어요. 정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요. 엄청난 빚이었어요. 2억이 넘었어요. 카드 빚이랑 대출이었죠. 서연이 저한테 숨겼어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걸 언제 알았어? 정분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1달 전쯤이요. 집에 독촉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잘못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왔어요. 서연이 이름 물어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정부는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이한테 물었더니 처음엔 부인했어요. 아니라고, 착오라고 했죠. 근데 제가 흥신소를 통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엄청난 빚들이요. 카드사만 5곳이었어요. 정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증거를 보여주니까 서연이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 털어놨죠. 결혼 전에 만든 빚이라고. 카드로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어요. 박도현이라는 남자요. 남자? 정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만나던 남자예요. 결혼 전부터요. 아니 어쩌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났을지도 몰라요.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정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빈 이야기를 꺼냈더니 서연이 울면서 다 털어놨어요. 그 남자 이야기도요. 박도연이 서연이한테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했대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서연이 거절 못하고 카드 긁고 대출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서연이 제 명의로 대출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도장 찾더라고요. 서류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고요. 민수야, 그럼 넌... 네, 저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요. 믿을 수 없다고 했죠. 민수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서연이 빌었어요. 바닥에 엎드려서요. 시간을 달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그 남자랑 끊겠다고, 빚도 갚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만 시간을 줬어요. 일주일 안에 그 남자 만나는 걸 끊고 빚 갚을 계획을 세워오라고 했죠.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것 같았어요. 정분이 컵을 들어 빨대를 입에 대줬습니다. 민수가 조금 마셨어요. 천천히 말해. 힘들면 쉬었다 해도 돼. 아니에요. 다 말하고 싶어요. 민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녁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 일어나더니 문 열러갔죠. 그런데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키도 크고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말은 부드러운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보자마자 느꼈죠. 이 사람 위험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요. 잠깐만 조용히 있으면 서류 정리해주겠다고.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당연히 거부했죠. 당신이 누군데 내 일에 간섭하느냐고 했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이었어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펴줬습니다. 그 남자 표정이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졌죠. 그리고 말했어요. 그러면 며칠만 어디가 있어 달라고요. 조용히 있어 달라고요. 그게 무슨...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죠. 그래서 거절했어요. 나가라고.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했어요.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 힘든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둔탁한 뭔가로 내리쳤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정신을 잃었죠. 정부는 민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깨어나니까 오두막이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어? 잘 모르겠어요. 며칠인지, 일주일인지. 그 남자가 가끔 왔어요. 물 조금 주고, 빵 조각 주고, 그리고 말했어요. 곧 끝난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들었어요. 그 남자가 서연이랑 통화하는 걸요. 산에서 조난사고 났다고 할 거라고. 그럼 다 끝난다고. 제가 죽으면요. 정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인다고? 민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민수를 더 꽉 안았어요. 서연이는 몰랐을 거예요. 처음엔요. 근데 나중엔 알았을 거예요. 제가 전화로 서연이 목소리 들었거든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진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정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며느리가, 그리고 그 남자가.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말씀 나누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구를요? 김서연 씨와 박도연이요. 김서연의 집에서 박도연을 체포했고 김서연도 함께 연행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은 전부 자백했습니다. 김민수 씨를 감금한 것, 살해를 계획한 것. 김서연은 처음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나중에는 알고도 방조한 정황이 있습니다. 둘 다 구속될 겁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형사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가 정분을 받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사람을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정분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다른 건 다 괜찮아. 민수는 정분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정분도 함께 울었어요. 슬픔, 안도, 분노, 사랑,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밝았어요. 민수를 찾았으니까요. 살아있는 민수를요.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어요. 그 산 어딘가에 검둥이가 있을 거였습니다. 검둥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다시 안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때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검은 날개를 가졌다고, 낯설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배척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세상이 흉조라고 부르는 것 안에도 빛이 있고 우리가 외면한 것들 속에도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편견 너머를 보는 용기,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